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금요일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추석이어서 내려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내려가시길 바라고요. 안전한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신부용님, 아즈라일님, 심은정님, 정시원님 반갑습니다. 예, 아즈라일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석 때인데 나중에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슬쩍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도 같은데, 이카노미스트에서 또 이런 분석이 나와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야, strangely. 이상한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미국 회사들이 왜 더 높은 시장 금리로 고통받게 되는 거지? 이상하잖아. 금리 인하한다는데 왜 한국 주식 시장은 이렇게 폭락하는 거지? 물론 경기 침체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한국만 특별히 그러는 것들, 그 다음에 시장, 특히 이제 기업들이 처한 자금 사정에 관해서 핵심을 찌릅니다. 특히 세 번째 설명이 아주 좋습니다. 예. 행태 경제학적으로 아주 좋은 설명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게 요 만기, 늘 만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만기가 내 생각하는, 내가 그 뉴스에서 보는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이 즉자적인 어떤 시간, 이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구나. 요것만 깨달으셔도, 예, 주식 시장에 배워야 할 50%는 이미 다 배우신 겁니다. 예.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한다는데 미국 회사들이 더 높은 시장 금리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이카노미스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들 쭉 군더더기 어떤 지금 현재 상황들, 주식시장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 설명되어 있는데요. 다 빼고 왜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미국의 회사들이 원래 특히 대기업들, 테크 컴퍼니들 엄청나게 자본 땡겼잖아요. 이익잉여금이 많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만 많이 가져와서 지금 현금이 그나마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핸드폰이랄지 반도체랄지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액수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100조 있었던 삼성전자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미국의 회사들 S&P 500, 특히 매그니피선트 7 같은 경우는 캐시가 엄청 많았잖아요. 예? 캐시가 엄청, 투자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캐시가 많았어. 캐시가 많으니까 이자가, 기준금리가 5.25%야.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예금금리를.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자가, 나가는 이자, 이 사람들은 별로 대출도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나가는 이자보다 더 많아. 들어오는 이자가 나가는 이자보다 더 많아. 그런 트리플 A급 또는 삼성전자처럼 트리플 A 마이너스급에 있는 회사들은, 야, 금리가 인상됐었을 때 5.25%가 우리는 더 좋아. 캐시플로우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입장에서는 훨씬 좋아.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오네. 한 6, 7%가 연 들어오네. 그럼 좋지 뭐. 그거 가지고 배당 주고 이래도 좋지 않겠어?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빌려주는 렌더, 은행 쪽에서 이렇게 아주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투자 등급이 아주 높은 기업들, 트리플 A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이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계속 예금을 이쪽으로 유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금을 유인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에 관해서는 대출 이자도 굉장히 싸게 혜택을 많이 줬다는 것이죠. 예,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대출 금리도 그렇게 높게 받지도 않았다. 이게 두 번째 설명이고요.
세 번째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함의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SK나 LG나 삼성전자에 관련되는 분들 이 설명 들으시면 내 회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the most important explan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태 경제학적인 어떤 해석인데 일단 2020년, 2021년에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중반기까지 해서 한 1년 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 2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던 그 2년 동안에 초저금리였죠. 그때 우리나라 국채 발행했을 때 유로본드에서는 우리나라 국채가 마이너스 0.5%, 미국에서는 0%로 발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경제쇼였는지 최강시사였는지 아니 그때 왕창 좀 외국 기업이나 외국의 재정학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국가 재정학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연 단위로 하지 말고 요렇게 쌀 때 왕창 빌려서 10년, 20년 갖다 쓰자. 그렇게 실제로 또 하는 뭐 그런 재정학의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뭐 기재부 쪽에서는 뭐 늘 이제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말했던 주장은 그건 뭐 안 되죠. 뭐 그러다가 뭐 나중에 어떻게 되면 뭐 우리가 다 책임지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걸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였는데 여하튼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낮잖아. 굉장히 낮으니까 몽땅 빌린 거야. 몽땅. 머리 좋은 재정이사 CFO들 있잖아요. CFO들이 몽땅 빌린 거야.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그때 많이 빌린 사람들 많아요. 근데 2020년, 2021년 우리나라도 회사채가 만기가 3년짜리, 5년짜리가 많죠. 3년짜리, 5년짜리. 2021년에 빌렸으면 3년이면 언제죠? 올해. 그 다음에 2020년에 빌렸으면 5년이면 언제죠? 내년. 바로 떠오르시죠? 예. 그때 만기 되면 어떡합니까? 돈을 갚습니까? 기업들이 돈 안 갚죠. 예. 다시 대출을 해서 상환을 하죠. 대출해서 상환합니다. 대출해서 상환하는 그게 어느 정도냐? 2025년에는 그때 아주 싸게 빌렸던 BBB 마이너스 이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의 정부본드 수준의 기업들이잖아요. BBB 마이너스가 그때는 3.8% 정도 2020년, 2021년에 많이 빌려서 3.8%였는데 그때 상환을 하게 되면 대환을 하게 되면 6%는 줘야 되는 상황. 2025년에는 6%는 줘야 더블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블로 거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3년에서 5년짜리 회사채가 만기가 도래하는 게 어느 정도냐? 딱 계산이 나와 있어요. 미국 GDP의 9%, 2조 5천억 달러. 3조 달러로 계산해서 1,000원 곱해보겠습니다. 얼마죠? 3천조 원. 예, 3천조 원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미치겠죠? 쭉쭉쭉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돈을 또 빌려서 갚아야 되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나겠죠. 대폭 늘어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고 중국과 싸우면서 중국에다가는 팔지 말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다 겪을 상황이죠. 미국 기업들은 얼마나 빠져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안 좋고 중국에는 팔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자 부담은 올라간다. 특히 BBB 마이너스급들에
근데 그 기업들이 작냐? 트리플 A나 AA 등급, 더블 A 등급의 기업들이 소수죠. 이게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겠어요? 한 20개, 30개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다 A 마이나. 그렇죠? 현대건설도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건설사들 BBB 플러스. 대부분의 건설사들 정말 좋은 건설사 뭐 현대건설 정도나 될라나? 그 정도가 A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 BBB 마이너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환이 되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3.5% 지금 기준금리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이제 다음번 이야기랑 직결이 되나요? 월스트리트저널 이야기인가요? 월스트리트저널 이야기죠. 아, 미국의 금리 하락 이후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 달러 강세가 생각보다 오래 가게 되면 그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오래 갈. 근데 이게 뭐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여러 경기 침체가 오래 가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래 가면 달러 강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근데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레이커 딜레이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면 달러 강세가 오래,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헤드라인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기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유럽에서 금리 인하했어요. 석 달 만에 금리 인하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했는데, 자,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했죠. 유럽도 금리 인하해. 근데 미국도 이번 달에 분명히 금리 인하는 하겠지. 빅컷이든 뭐 스몰컷이든 하긴 할 거야. 0.5든 0.25든 0.5 할 가능성도 지금 꽤 높아졌는데, 그런데 한국도 하겠죠. 그러면 다 금리 인하를 해. 다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거를 의미하나요? 얼마나 많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나? 기초 체력이 얼마나 돼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나?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잡아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나? 부채 걱정 때문에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나? 집값 걱정 때문에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나? 환율 걱정 때문에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나? 제어 조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미국, 유럽, 한국을 보십시오. 일본은 금리 인상을 오히려 해버렸으니까 이런 제어 조건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경제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내수가 60% 이상 되는 경제, 뭐 할 수 있네. 인플레이션 지들 조금 되니까 바로 그냥 금리 인상이 되네. 물론 마이너스에서 0 된 거지만 되네. 한국 됩니까? 수출입이 GDP의 1배가 넘는 나라인데, 예? 100%가 넘어요. GDP에 수출입이. 됩니까? 이게? 되겠어요? 바로 환율 걱정해야죠. 금리 인하를 너무 세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죠. 한국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 물가가 폭등하죠. 근데 우리는 원자재를 사다 쓰죠. 중간재를 사다 쓰죠. 뭘로? 미국 달러로. 미국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중국 위안화로는 쓸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미국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약세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죠. 원자재든 뭐든 다 올라가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겠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되네. 아유,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 인하를 너무 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안 그래도 지금 가계부채가 바꾼 기준으로도 100%에 가까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에 가까운데
아이고 또 금리 인하했다고 막 가계부채 막 늘리면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되네?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창용 선재가 이거를 내리긴 내려야 될 거는 같은데 가계부채하고 집값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모르겠어요? 아, 저 나라는 금리 인하할 체력이 별로 없구나. 미국은 뭐 하지 뭐. 어차피 달러 스마일. 다른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 달러는 다시 위력을 발휘해서 달러는 더 스트롱. 세진다. 이게 달러 스마일이잖아요. 미국 경기가 아주 좋을 때도 달러 스마일. 왼쪽 끝, 오른쪽 끝 웃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성장률이나 미국 성장률이 모더릿해야 그냥 고만고만해야 미국 달러는 저점이고 미국 경기만 좋거나 글로벌 경기 침체거나 하면 달러 스마일인 거죠.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 유럽도 아이고 힘드니까 금리 인하하는 상황. 미국도 경기가 내려가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소프트 랜딩인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여간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데는 어디야? 또 미국 달러네. 그래서 미국 달러에 몰리죠? 그럼 달러 강세. 그럼 원하는 약세죠? 계속 원화 약세. 그래서 1340원대 아직도 1300원대에서 이렇게 쩔쩔 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내릴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별로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저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그다음에 대환되는 대출의 이자. 근데 이게 2010년, 2020년, 2021년에 이자보다는 훨씬 높아. 3년짜리, 5년짜리 회사채 발행할 때. 그다음에 지금 당장 뭐 가계대출 규제를 합니다만 가계대출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쭉 많아졌어요. 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요. 기업들이 대출을 안 하니까 그래. 돈을 안 빌려. 투자 안 해. 그러니까 설비 투자율은 감소하지. 돈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럼 사람들은 맨날 부동산 투기한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쪽에 그래도 그나마 가격이 올라가고 그쪽에서 그래도 돈 벌고 살 수 있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쪽에 이자를 많이 늘렸죠. 예? 기업 대출은 떨어지죠. 이게 망조 경제입니다. 망조 경제. 예? 아파트 투기 경제, 망조 경제.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막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고 뭐 종부세도 다 깎아주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인하된다고 완전히 환타지 같은 세상이 오고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막 올라갈 것처럼 불과 6개월 전에도 말했던 그걸 방방 떠들었던 매경이나 한경 같은 자들이 경제신문 주로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믿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지하고는 다른 제가 우파 경제지라고 늘 우파 맞아요. 예. 그나마 트럼프를 좀 옹호해주고 있으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애플이 AI 아이폰 이번에 아이폰 16인가요? 16을 출시했는데 정말 냉정하게 보도만요. 예? 하나하나 딱딱 지적할 것만 지적해. 한참 동안 막 말을 했는데 그 말하는 팀 쿡이 말하는 동안에 오히려 애플의 주가는 한 1% 떨어졌다. 처음부터 시작이 막 이래. 예? 완전히 무슨 뭐 잔칫날 뭐 뿌리는 것 같죠.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삼성 갤럭시 나왔을 때 뭐 난리가 날 것처럼 매번 무슨 기록 경신할 것처럼 하는 쓰레기 기사들 많잖아요.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나중에 만화 같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휴대폰 반도체 이렇게 전부 다 삼성이 얼마나 치고 있는지. 자, 일단 휴대폰을 보면 냉정하게 봐서 소비자들은 AI 가지고
휴대폰 선정 안 하더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휴대폰 선정에 지금 1순위가 아니야. AI로 매진한 삼성? 그저 그랬어. 별로 안 팔리대? 근데 애플도 AI 이번에 선전했는데 AI 때문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소비자 리서치를 해보니까 미국 이동통신사에서 7%밖에 안 되더라는 거지. 7%. 그리고 애플은 AI에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투자 안 해.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판단입니다. 대신에 조금 지금 각종 애플이 원래 그 앱 같은 거 무료로 탑재하고 거기에서 경쟁력 높은 거가 싹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오픈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야 타사에서 아웃소싱 해가지고 저기 저 잘 되는 업체에 그냥 보다가 밀어줄게 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협력사들이 잘하면 그때 가서 채택하지 뭐. 이것과 잘 보십시오. 제가 현대차를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고 미국에서도 제네시스를 샀었는데 현대차에 국내 들어와서 굉장히 실망한 게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그 절대 T맵을 쓰지 않고 무슨 현대의 무슨 뭐 밑에 있는 자회사인지 뭐 손자회사인지 뭐 이런 업체를 하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분명히 친인척 회사일 거다라고 보니까 친인척 회사예요. 정의선도 조금 지분 가지고 있고. 근데 현대차 소프트웨어 T맵 없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똥손이죠. 똥손. 예.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제가 화딱지가 나서 현대차 못 타고 다니겠다라고 열받을 지경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거를 계속 유지해. 삼성전자는 그런 거 없을까? 애플의 이 오픈마켓 전략이 굉장히 현명한 거.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애들이 중소기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마켓을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삼성이나 현대나 우리나라 SK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친인척 주지. 친인척. 친인척은 뭐 막 개발을 할까요? 엄청나게? 혁신을 하겠어요? 왜 혁신해? 안 그래도 계속 그냥 납품할 수 있는데 현대차에. 그게 그러면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그 기업 주가도 안 오르고요. 현대차도 그것 때문에 애먹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개겠어요? 현대차 정의선이 제일 처음에 지분 늘릴 때 뭐 가지고 늘렸습니까? 코딱지만한 물류회사 가지고 늘렸잖아요. 현대글로비스. 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 예. 기본적으로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지분 넘기기 위해서 저 밑에 있는 상장도 안 했던 이상한 회사들 들여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지분 떼주고 거기에다가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식을 그쪽으로 그 주가가 강세가 되도록 만들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그걸 그리고 방조했던 거잖아요. 정부가. 역대 정부 다 그랬잖아요. 뭘 지금 와서 무슨 주가가 오르네 마네 그래요. 네? 구조적으로 상법이라 개정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 야, 그냥 더 기다릴래. 아이폰 16이 나왔는데 지나라의 제일 큰 뭡니까 휴대폰 회사의 신제품이 나왔는데 더 기다릴래. 거의 비슷한 디자인에 뭐 다른 게 별로 없잖아. 그러면서 소비자의 경향 앞으로 스마트폰 교환 주기가 지금 현재 점점 더 길어지고 있고 애플에게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해. 냉정한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끝 마무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시장 전문가들은 아이폰 17 정도나 돼야
그때 돼서야 과거 같은 교체 주기가 좀 오지 않을까? 그때 돼서는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 되면 좀 얇은 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디자인의 카메라 성능이 업데이트되고 그때나 돼야 AI도 좀 쓸만해지지 않겠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기사가. 이게 사람 말이에요. 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소비자들한테는 구독자들한테는 이익이 되겠죠. 이런 냉정한 객관적인 평가가. 그리고 결국 그 기업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국내 시장만 드립다 해가지고 갤럭시하고 아이폰밖에 없어서 경쟁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 어지간한 선진국 중에서 가장 핸드폰 가격 높잖아요. 어? 그걸 통신 쪽에다가 다 비용 부담시키고 삼성은 계속 뒤에서 룰루랄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통신사와 소비자만 싸우고 있는 거죠. 예.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아, 만화 보여드릴게요. 만화 보여주십시오. 만화를 보면 제가 지금 저 만화를 좀 봤었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뭐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삼성이 중간에 있고 삼성이 완전히 이쪽 저쪽한테 다 뜯기는 상황입니다. 뭐 비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TSMC 전통적인 강자 한 70% 차지하고 있는 걔들. 그 다음에 HBM은 하이닉스가 또 메모리 HBM은 좀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을 쥐어받고 있고 가전 쪽은 LG가 그동안에 완전히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LG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핸드폰은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애플 아이폰이 뭐 삼성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삼성의 캐시는 점점 어떻게 하다 보니 줄어들어 버렸어. 그리고 한국의 기자들은 경제신문들은 10년 동안 이재용 창가만 불렀어. 이재용이 승계해야 삼성이 잘 돼! 이러면서 10년 동안 잘 됐냐? 예. 그냥 밥이 됐어요. 밥. 이재용한테 싸게 물려주기 위해서 기업이 싸져버렸어. 예? 기업의 가치가 싸져버렸어. 이게 뭐 자폭이지 뭐. 예, 그렇습니다. 같이 경제신문들도 같이 자폭에 동참을 했던 신문들입니다. 한국의 경제신문들은.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추석 연휴 잘 쉬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경영이 뽑은 뉴스, 최경영이 픽한 뉴스, 예,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경영이 주목한 뉴스군요.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풀네임이. 그래서 픽한 뉴스인가? 뭐 뽑은 뉴스인가? 이러다가 최경영이 주목한 뉴스구나. 예, 최주류 월요일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 모두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제가 한 4군데 5군데 정도 보잖아요. 뉴욕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근데 계속 미국 대선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들은 조금 선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최주류의 성격상 제가 픽하는 뉴스의 성격상 좀 그렇고 이코노미스트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포린 어페어스에도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저 청취자분들의 수준상 다 알고 있는 내용 이것도 뭐 알고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뽑았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코노미스트의 서평입니다. 서평. 책 서평인데요. 넥서스라는 그 왜 우리 신경망 넥서스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학계 뭐
저널리즘 뭐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포탈도 넥서스라고 아주 유료 포탈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신경망이라는 책, 넥서스라는 책을 유발 하라리,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랜덤 하우스 또 그 유명한 출판사죠. 예. 그래서 528페이지로 냈고 35불이나 되네요. 35달러, 미국 달러 한 5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신경망이라는 넥서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이카노미스트가 서평을 하면서 서평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말하길 아규스라고 근데 그 제목을 달았어요. 아규스. 그러니까 주장하길이죠.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저 검사도 주장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도 주장하고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도 주장하고 시민도 주장하고 뭐 저도 주장하고 여러분도 주장하고 이렇죠. 근데 우리는 검찰은 말하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유발 하라리급 정도 되면은 주장이 아니고 그냥 유발 하라리가 말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한국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카노미스트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정보전이 정보에 대한 전쟁. 이거는 꼭 그 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과 시민들 사이에서의 전쟁, 권력 내부에서 전쟁, 언론에서의 전쟁, 한 국가에서의 전쟁을 더 크게 의미할 수도 있겠죠. The information wars. 그러니까 정보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다. 악화되기 시작한다. 라는 게 유발 하라리가 쓴 넥서스 신간에 대한 서평의 책 제목이고요. 이것과 뒤에 이카노미스트의 중국 경제에 관한 내용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도 한국이 떠올라서, 두 번째도 한국이 떠올라서, 세 번째도 한국이 떠올라서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한국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뭐죠? 이카노미스트의 기사에는 서평에는 이렇게 돼 있는 처음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존 밀턴의 이 말이 나오는데 Let truth and falsehood grapple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존 밀턴의 무슨 서사시 아레오파지티카 저도 안 읽어봤어요. 예, 아레오파지티카라는 그 서사시에 나오는 대목이래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싸우게 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잖아요. 예, 존 밀턴은 진실과 거짓이 싸우게 하면 그러면 진실이 늘 이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세상에 내놔. 이게 원래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자유주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든? 이라고 이제 하라리가 물어봅니다. 예? 뭐 인터넷 시대건 무슨 신문 시대건 라디오 시대건 텔레비전 시대건 매스미디어 시대 넘어서 인터넷 시대 유튜브 1인 미디어 시대 그 다음에 심지어는 AI 시대에 맞아서 그렇게 되든 진실과 거짓이 싸우게 하면 예? 서로 막 다투면 진실이 늘 승리하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편을 들어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라고 존 밀턴의 자유주의 철학을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포퓰리즘도 비판을 하고 있고 이때 하라리가 그 주로 비판하는 하라리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로 서구 유럽에서 구구파들에 의해서 준동되는 포퓰리즘 세력에 관해서 비판하는 그 톤이 아주 강하죠. 하라리가. 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이라 그러면 무조건 이재명 문재인이잖아요. 예.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라리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야 완전히 순수하게
나이브하게 말이지 존 밀턴처럼 그렇게 진실과 거짓이 싸우게 되면 진실이 이길 거야. 그러니까 자유주의 냅도 자유주의로 냅두면 다 이겨. 예? 그런데 윤석열이 탄생했잖아요. 윤석열이 탄생했고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되었잖아. 되어서 탄핵까지 시켰잖아. 근데 또 탄생시키잖아. 그러면서 또 탄핵을 이야기하잖아.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리고 유럽도 서구 유럽도 구구파들이 다 득세하잖아. 근데 그걸 또 대중들이 좋아하잖아. 예. 그걸 또 진실이라고 믿잖아. 예. 그리고 중간에서 또 그 우리나라 그 유명한 학자들은 뭐 제가 실명을 아예 거론할게요. 강준만 교수 같은 분은 오직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 예, 챔버 이펙트만 이야기하잖아요. 예, 여기 니들끼리 진영끼리만 싸우면 민주주의가 갇힌다. 그러면서 윤석열 비판한 걸 봤습니까? 윤석열이 거짓이 진실을 권력을 통해서 압도하게 만드는데 그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한 야 이러면은 이거는 싸워야 되겠다. 이거는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까? 자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는 이거를 이제 통합적 관점에서 야 잘해야 돼. 좋은 자유주의로 잘 해야 AI도 잘 써먹지. 너희들 그러다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60페이지나 되는 영어로 된 하라리의 책을 아직 뭐 서울에도 지금 들어온 것 같지도 않고 이카노미스트의 이 신간 이 서평만 전해드릴 뿐 다 읽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라리의 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정보를 많이 뿌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다. 대중이 식별할 수 있다. 뭐 아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반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그거는 웃긴 이야기고 서구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게 포퓰리즘에 극우파에 막 이용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색깔도 많이 띄고 그걸 뭐 한 70개국에 걸쳐서 이렇게 쫙 광대하게 옛날 고대부터 이 사람 특징이잖아요. 고대부터 해가지고 뭐 역사학자니까 쫙 해서 뭐 저 지금의 AI까지 이 정보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게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영혼이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것 같지만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대안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자유주의 플러스 어떻게 하면 이제 플라톤의 철인 정치죠. 예. 자유주의 플러스 철인화된 대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저널리즘에서는 informed citizen이라고 하거든요.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은 시민들이 현명하게 결정하는 거는 정말 현명한 결정이 될 거야. 좋은 결과를 낳을 거야. 그게 진정한 데모크라시야, 민주주의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라리는 잘 해보자. AI 시대에도 적절한 규제와 적절한 자유로 균형을 찾으면서 잘 해보자.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의 그 중립적인 단어 그대로 넣어서 항상 이 균형점을 잘 맞춰보자라는 그 생각인 것 같은데 뭐 그게 뭔데 정확하게 그 지점이 뭔데 그건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뭐 지역 사회마다 다를 것이고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런데 말하고자 싶은 것 두 번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여기 기사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정보의 흐름이 decentralized 이게 중앙 집권화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분권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들도 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보의 흐름, 플로우가 다 탈집중화돼 있고, 그리고 통치자들도, 검찰이나 윤석열도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전체주의 하에서는 반대다. 한국은 윤석열과 검찰이 늘 옳아요. 그리고 기재부가 늘 옳아.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해. 그게 촘스키가 말하는 빵 찍어내듯이 동의를 해주는 거죠. 매뉴팩처링 컨센트죠. 디지털 시대라고 다를까? 디지털 미디어라고 다를까? AI가 탄생한다고 다를까? 라는 게 하라리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넥서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역사적인 뭐 사례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촘촘히 이제 잘 구성을 해놨겠죠. 이 천재니까 하라리는. 일단 뭐 그런 것들 쫙 이렇게 어디 나가서 썰 푸시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하라리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를 어디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맞추느냐도 각 나라의 대중, 현명한 시민들이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 사회 체제 국가는 현명한 시민들이 마구마구 많이 양성되도록 사회적,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언론적 환경을 만드는 게 이른바 배운 사람들, 엘리트들의 의무겠죠. 하라리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정보라는 것도 여기에서 하라리가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보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다. 뭐 김건희가 밥 먹었다. 의미 있습니까? 뭔가 맥락이 있어야죠. 커넥션, 맥락, 사회적, 역사적, 시간적, 공간적 맥락. 예. 그거를 우리 맥락이 맞아 라고 진실 거짓의 세력들이 막 부딪히면서 싸우겠죠. 그런데 누가 언제나 진실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이죠.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싸우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누가 어떻게 사회적 맥락을 프레이밍 하느냐, 주도하느냐, 독과점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한 사회가 전체주의적 경향 또는 기득권 엘리트 계층의 이익에 복무하는 경향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얼마나 이익이 분산되고 관점이 분산되느냐에 따라서 균형이 맞지 않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자유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냐, 하라리냐, 또는 저냐. 예. 윤석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외치지만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The real problem. 중국 경제의 진짜 문제.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요것도 진짜 일란성은 아니지만 이란성 쌍둥이인가? 중국과 한국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중국 경제의 진짜 문제는 뭐냐? 이카노미스트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가보니까 미분양된 반만 지어진 아파트들이 엄청나더라. 악성 채권이 대출 어마어마하더라. 그러나 중국의 진짜 문제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 중국 정부가 퍼뜨리는 정보에 대한 불신이 진짜야. 서구 언론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데 경제가 나쁘니까 더 주장해. 예? 왜냐? 이렇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진짜로 경제 정보나 정보를
억압하고 안 좋은 것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면 알려지지 않게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경제적인 결정을 정부도 지방정부도 외국인 투자자도 중국 기업인들도 중국 서민들도 못하게 된다.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이 막 그 과장되게 만드는 어떤 실업률, 고용률 지표 이런 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에 따라서 이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이쪽 섹터가 아직 부동산이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아니면은 확 이쪽으로 가야 돼? 이미 이쪽은 너무 정부에서 다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미 다 죽은 거 아니야? 이런 민간에서도 그런 결정을 잘 못한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도 지금 MBC, KBS 뭐 이렇게 언론 장악 이게 경제랑 다 연결이 돼요. 여기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에 있군요. 여기에서 하이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칼 포퍼가 30년대하고 40년대, 예? 30년대 하이에크하고 칼 포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문장도 우리나라를 연상시켜서 저는 좋더라고요. 중국을 묘사하는 거지만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인 성공은 political freedom과 경제적인 economic success는 go hand in hand. 손에 손 잡고 올림픽처럼 함께 간다는 거죠. 칼 포퍼도 하이에크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죠. 칼 포퍼건 하이에크건 경제사회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데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박정희 신화에 빠져 있는 일군의 대중들과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한국의 1% 정도 되는 집단과 그리고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밑에서 월급 받고 싶어하는 언론인들과 관료들과 그리고 윤석열이 만든 작품이 2024년 한국 아닙니까? 근데 칼 포퍼와 하이에크를 인용하면서 중국이 그 모양 국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공을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정치적 자유를 주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이코노미스트가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뭐 다른 실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추석 특집 때 이철 박사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 경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전히 세계 경제의 17% GDP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금년 남은 것들 그리고 내년부터는 IMF나 뭐 세계은행에서 다 이미 예측을 했잖아요. 금년보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져요. 미국은 1%대로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떨어지는데 중국이 지금 한 1년 전부터 엉망진창 그리고 내부에서는 속이는 것 같고 해외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관세랄지 뭐 이런 정치적인 그 국제 정치적인 그 압력도 굉장히 세고 이럴 때 중국이 성장하겠습니까? 제대로 성장하겠어요? 이게 몇 년 갈지 모르겠죠? 그러면 합쳐서 한 40 몇 %의 경제가 이렇게 내리막을 걷잖아요.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은 알고 잘 할 거다. 이제까지 중국 옹호론자들은 안에 내부에서 규율된 자체적인 1억 명의 당원 중에서 선출된 이 훌륭한 친구들이 당 주석이나 뭐 비서나 이런 친구들이 다 잘 할 거야. 전체 회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된 나라에서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점차 내몰리고 있다. 특히 정보 통제를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이 똑같죠. 무신분립. 예. 공자가 이야기했던 무신분립. 그렇게 되면 비효율은 더 커질 것이고 그 비효율이 양산하는 빚, 사회적인 빚, 세대의 빚, 역사적인 빚 이거는 계속 커질 거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 봐야 뭐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최주류 하겠고요. 오늘 뭐 들어오시는 분들 잠깐 채팅창 보겠습니다.